그리고 남편이 여보! 그랬을 때 부인이 왼쪽으로 돌아보는 남자.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봐요. 가루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뭐냐면 테라토마입니다. 아, 중축을 합니다. 침대를 설치하고 이름이 이제 천여막 사원인데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 역사. 네. 오늘은 되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어떤? 출산의 역사입니다. 아, 근데 이건 시리즈입니다. 출산이 생각보다 엄청 거대하고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이와 함께. 지금 뭐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3개의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임신, 임산부, 출산. 오늘은 임신인가요? 임신입니다. 어. 임신은 뭐 인류의 탄생부터 했겠죠. 그쵸. 성행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임신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고, 그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행위를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상식입니다. 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인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게 아마도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인류는 임신과 성행위가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뭔가 생리가 시작된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되니까. 그것도 생리도 엄청나게 불규칙하고 영양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인류 대부분은 모계 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가문과 혈통을 어머니의 핏줄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라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일부 일처제는 지금은 당연하지. 근데 그때는 아니 난원이 기본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애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애가 태어나면은. 근데 엄마는 알잖아.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땐 그게 기본이었어. 그러니까 기본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사냥은 남자들이 주로 나갑니다. 죽어. 잘 죽어요, 진짜로. 다쳐. 죽어, 다치면 나중에 살 것 같잖아? 어. 죽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추위를 피해 먹을 것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데 얘 다쳤다고 하면 부족 전체가 남아? 그럴 수 없잖아요. 버리고 가. 버리고 가면 되게 신사적인 거고 사실은 얘도 죽으면 고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부 부족에서는 뭐 시긴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상자를 오래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모계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행위와 임신을 연관짓기가 어려워요. 성행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는 배가 불러오면 낳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 완전 별개예요. 그리고 인류는 임신과 출산의 주체자잖아. 내가 나를 관찰하지 않잖아요. 관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신하고 성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면 이게 뭐가 태어나는 건 알겠다. 그건 알죠. 알겠죠. 그건 알겠지. 배가 어. 부르면 태어나.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 성행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인류가 성행위를 하면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한 거는 인류의 탄생보다 훨씬 이후, 아마도 기원전 11,000년쯤 인류가 최초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할 때예요. 가축을 관찰할 수 있구나.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수컷만 있으면 애가 안 네. 생겨. 암컷만 있으면 애가 안 생겨요. 수컷과 암컷을 같이 낳아야 생겨. 그리고 관찰하다 보니까 성행위를 해야 임신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새끼를 더 낳아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도 뭐 비슷한 걸 하니까. 사람도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음. 거죠. 그리고 농경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도 많이 낳아야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치, 노동력이니까. 그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제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노동력은 내 애잖아. 그때는. 부족의 부흥을 위해서. 부중을 부려서 노력을 해. 그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임신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배가 궁금할 불러오기 거 아니야. 전에 모르잖아. 그거를 알고 싶잖아요. 사실. 어. 진승이는 아빠가 되는데 검사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소변 검사하죠. 임신 소변 지금은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가 있어요. 그치. 되게 간단하고 엄청 정확합니다. 근데 고대 때는 쉬운 일이 아니냐. 이때는 사실 임신 자체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잘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좋지 영양 상태가 않지. 좋지 않으니까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궁금하니까 임신 테스트는 하거든요. 최초의 임신 테스트는 어디서 했을까? 뭐 주술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술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고대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집트입니다. 밀과 보리 봉지에 소변을 놓고 섞어요. 그 다음에 곡물에 싹이 트면은 아 너는 임신한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1963년에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맞아요. 임신한 여성의 소변의 경우에는 70%에서 발화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이나 남성의 소변은 발화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임신하면은 임신한 여성의 소변에 에스트로겐의 성분이 높아요. 그래서 보리와 밀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에스트로겐이 식물을? 그게 그렇대요. 이거는 뭐 당연히 모르고 한 일이겠지만 그거 어떻게 걔는 알고 한 거야? 그걸 모르겠어요. 소변을 아무데나 쌌을 것 같은데 임산부들이 싼 싹 거기에 떨어진 우연히 게 이렇게 하니까 싹이 뭐 따서 뭐 그럴 수 있을 있을 것 수도 같아. 있지. 그리고 있을 것 같아. 이집트는 어찌됐건 도시 문명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전파가 전파돼요. 돼요. 씨. 이게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이 이후로 뭐야? 했던 거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는 이제 여성의 질에 양파를 넣고 아침에 입에서 양파 냄새가 나면 임신했다고 봤어요. 아무도 임신했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임신을 하면은 자궁이 닫혀서 밖으로 냄새가 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할 마음도 해. 생각하고 싶을 것 같긴 생각할 해. 만도 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당시에 해부학적 기신이 완전 개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남성의 신체는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여자는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중세는 이제 더 심해. 소변에 집중한 건 맞아요. 이거는 정답에 가까워졌어. 근데 이제 맛도 보고 와인에 섞어서 색깔도 보고 했는데 친밀성은 없죠.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리고 17세기에는 이제 임신을 하면 눈이 깊어진다 여자가. 눈? 개소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이론이 나온 게 19세기예요. 임신하고 6주나 8주 정도가 되면은 자궁경부나 질 외음부의 점막이 자청색으로 착색이 된다. 아, 그걸 관찰하는 거야? 그걸 닥터 체드윅이 확인해서 그걸 체드윅 징후라고 합니다. 체드윅 사인이라 그러면 이건 지금도 그걸 확인해요. 물론 요새는 뭐 소변 테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그것까지는 잘 안 하는데. 하지만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생리학자인 어니스트 스탈린과 윌리엄 베일리스가 임산부의 소변에서는 호르몬 지표가 뭔가 새로운 게 있다. 오. 그리고 그거를 분리해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1927년에 이제 소변에서 HCG를 검출하기 위해서 테스트기를 발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의 소변을 채취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생쥐나 토끼한테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걔를 해부해. 그러면 동물에서 배란이 된 걸 확인해. 예? 왜냐면 HCG가 들어가면 호르몬지는 다 똑같으니까 얘도 보여야 배란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사하고 죽여가지고 배란된 걸 확인하면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진짜 겁나 불편하네. 그러면 임신의 지를 들고 다녔대. 이게 임신 테스트기네, 지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슬랭이 있대요. 토끼가 죽었다가 임신에 성공을 해요. 미쳤네. 토끼가 죽었다. 래빗 다이. 지금도 그게 통한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쓰이는 형태의 검사가 최초로 쓰인 거는 이제 1969년이고 엄청 유리 딜하네. HC.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다 하고 있지. 그러면 조선은 어땠을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후사를 위한 임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궁중에서. 그래서 어이는 맥을 짚었죠. 그래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기의 성별이 진짜 중요했어요. 조선에서는. 세자. 얘가 사내인지 그치. 얘가 여잔지. 성렬은 좀 반반이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허준이 집필한 언의 태산지표를 보면은 임산부를 화장실에 보내. 그리고 남편이 여보! 그랬을 때 부인이 왼쪽으로 돌아보면 남자,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여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해봐요. 근데 당연히 지금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신빙성은 없지만 없지. 그리고 이제 플로라이즈. 태중에 잉태한 자녀를 아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임산부의 이부자리 밑에 도끼를 몰래 넣으면 된다는 내용도 있고 알품는 닭의 둥지 아래에 도끼를 달아주면 모두 수컷이 된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유전자 가벼운 도끼로. 유전자 도끼였네 그때는. 조선시대에는 근데 진짜 아들을 많이 바랬겠지. 근데 그치. 이제 사실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 확인만 잘해서는 부족하죠. 사실 출산의 주체가 여자잖아요. 그치, 그치. 이게 그래서 문화가 좀 잘못됩니다. 출산의 주체가 여자다 보니까 임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한테만 지어요. 그러니까 불임은 다 여자 때문이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전 세계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신을 보면 이집트, 아즈텍, 뭐 잉카, 북유럽 다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 여신들한테 재물을 바쳐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제가 돼서 그 해당 신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산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고대 페르시아의 이제 아지타 여신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때 여사제가 뭘 했냐? 매춘을 했어요. 매춘. 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가서 매춘을 한 거예요. 다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합리한 건데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뭐 그 신전에 돈을 벌어요? 그 신전에서 돈을 벌고 헌신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다산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와 미쳤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같이 이제 동화에서 나오는 태반 또한 여러 문명에서 신성시됩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이 태반을 말려서 먹으면 임신이 되게 잘 된다는 믿음이 있었고 동유럽에서도 거의 그래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박 주스를 이제 최근에 출산한 여성의 모유를 받아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임신한다. 그것까진 뭐 아주 나쁘진 않다. 이집트가 되게 합리적이라니까. 우유 먹는 거야 뭐. 로마에서는 하이에나의 눈을 먹으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거만 먹으면 새우를 안 먹으면 됐지 뭐. 그러다가 중세가 와요. 중세는 성관계 자체가 죄예요. 금욕. 엄밀히 말하면 출산을 위한 성관계만 죄가 아닙니다. 출산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즐거움을 위해서 했으면 그거는 죄예요. 그리고 심지어 출산을 위한 성관계임에도 불법인 날을 규정했는데 1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날에만 할 수 있습니다. 와. 출산을 위해서. 원래 성관계는 불법인데 출산을 위해서도 그날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와. 3분의 1도 못 되는 날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근데 사실 가혹하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이 당시에는 종교법을 어기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허락된 날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잖아. 한 방에 임신시키고 싶잖아. 조언을 구합니다. 누구한테 구해? 신부님한테 갑니다. 근데 신부님이 뭐야? 신부님 안 해봤어. 신부님들은 안 하잖아요. 아이스 총각 아니야? 그러니까 수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막 말해. 그러니까 그럼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해봐라. 아니면 성지순례 해봐라. 되겠어? 야, 더 힘들어서 안 되지. 되겠냐? 고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억압받던 민간 의학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고대 의학이에요. 근데 이게 훼손된 상태로 내려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이 당시에는 해요. 막 자궁에서 채취한 머리칼락을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뭐냐면 테라토마입니다. 기형종이에요. 기형종.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곳에서 자라난 종양에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자라나는 종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손톱도 있고 뭐 치아도 이도 자라고, 있고 뼈도 있고 자라고, 머리카락도 뼈도 있고 거기서 나온 그 머리카락은 귀한 건 아니겠지만 희귀했겠지. 그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 그다음에 포도주를 산토끼의 고환과 같이 먹으면 된다. 약간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뭐 그런 거네. 자파점 가면 파는 몬스터의 눈알 뭐 그런 거죠. 마녀가 하는 법한 거. 이상 숲에 막 그러다 있고. 보면은 사이비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에 제임스 그레이엄이라는 성학자가 등장합니다. 성학자. 뭔지 이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영국 사람입니다. 이 그레이엄. 사람이 이제 건강의 사원이라는 병원을 지어요. 거기에 이제 전기, 음악, 뭐 압력 치료 이런 설비를 싹 설치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여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여신들이 다 벗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인지 율락업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춘을 하진 않았대. 왜냐면 부부관계 개선이어서 거기서는 부부를 같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성기능 개선, 부부관계 개선 되게 잘 됐대요. 중축을 합니다. 침대를 설치하고 이름이 이제 천여막 사원인데 동양에서 사온 진귀한 향초로 이제 막 향기를 뿌리고 네이밍 미쳤네. 침대 구조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임신에 최적화돼 있다. 여기서는 정상회를 하면 된다. 이 침대 구조에서는 후배를 하면 된다. 테마룸이야, 모텔 테마룸? 대실이에요? 모텔 대실인데 테마룸, 성학자님이 테마룸. 오셔서 가이드를 해줘요. 테마룸이네. 지금 자세 틀렸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아니 직접 그걸 임신해야 본다고? 되니까. 보면서 계속. 왜냐면 이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이 오르간 파이프를 해놔가지고 뭐 신부님보단 낫네. 본인이 이제 연주를 해줘요. 지금 템포 빨라. 느려져. 기본적으로 전기 충격도 해요. 그런 미개한 그게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로부터 불과 100년 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수정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미개하다가 갑자기 훅 하고 발전해요. 그러게. 그리고 나서 또 100년이 지나서 사람한테는 1978년에 인공수정이 성공하죠. 지금은 미국에서만 한 400만 명 정도의 아기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이 다산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합궁하면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맞아. 큰 비, 큰 바람, 안개, 추위, 더위, 우레, 뭐 벼락 이런 게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일어날 해서 생기잖아? 그럼 얘가 정신이 불안정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합궁하기 좋은 날짜 받아가지고 맞아요. 뭐 시어머니가 길이를 막 택합니다. 특히 양반댁, 왕궁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남자의 기운은 양, 여자의 기운은 음에 해당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이제 후궁들이 특히 달을 이렇게 보면서 기운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서양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불임에 있어서 여자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보감을 보면은 몰랐어. 남자의 정액이 벌거면 임신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네. 남자 양기가 몹시 약해서 음경에 힘이 없고 정액이 차지면 안 된다. 이런 걸 보면은 불임에 있어서 남자의 영향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며느리만 공격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공격했겠죠.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의학서에 남아 있는 걸 토대로 제가 그렇게 추론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문화적인 관습은 우리나라의 그 고부 관계가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임신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재밌다. 다음에는 임산부의 역사와 출산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출산의 역사. 시리즈.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네, 곧 아빠가 될 텐데. 태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태교를 안 하고 있어요. 태교 안 한다고요? 안 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태교했냐 그랬더니 다들 뭐 첫째 아이 때는 책도 읽어주고 했는데 둘째 아이 때는 또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두 분이 좀 하시고 덜 하게 되긴 하지. 둘째 아이는 갑자기 태어나. 갑자기 말해. 둘째는 갑자기 말해. 해도 뭐 크게 그게 없다. 그래도 뭐 잘해주시죠 아내분한테. 아내가 좀 행복한. 그게 태교야. 뭐 클래식보단 아내가 그치, 좋아하는 음악 듣고 모차르트 뭐 이런 영화보다 아내가 좋아하는 뭐 스릴러, 파묘. 태교 제대로 하시네.
기본적으로 과다하게 신체활동하지 않게 해드리고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엽산이나 이런 영양제 같은 것도 맞아요, 보충하고 맞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일단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이제 성행이랑 임신을 미처 연관짓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임신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그치. 그러니까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그치. 뭐 그러니까 배가 나와야 뭐 아니까. 그 당시엔 임신이 뭔지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아이가 나오는지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 경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알겠다. 그냥 경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다 중간중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 누구는 배가 좀 많이 나오고 누구는 좀 적게 나오고 임산부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기한을 그리고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언제 임신했는지 알아야 이걸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하는데 이걸 어려울 어떻게 것 알아? 같아요. 일관적인 관찰이 안 어려울 되겠죠. 것 같아. 그래서 임산부에 대한 기술이 나오는 거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특히 그렇구나. 이집트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집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부일처제였습니다. 오 진짜? 심지어 아이를 낳기 위한 성행위를 보통 7, 8월 했어요. 여름에. 왜 그랬을까? 얘네들은 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오. 1800년 정도에 이제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디클레 오아시스를 발굴했어요. 1800년 전이면은 사실 이제 이집트 시대는 아니고 로마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이집트 토속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봐야 돼. 이집트 문명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수태후 18주에서 45주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124명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구가 넘는 산모의 유해도 발견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모성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망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존 상태가 너무 양호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그 사람들은 태양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제 어느 달에 죽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제체 주스를 알 수 있고 죽은 날짜를 알 수 있으니까 언제 임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봤더니 보통 3, 4월에 이제 출산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나라 세팅이잖아. 과학적으로 보면 지중해 인근의 여름은 임신하기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남자도 체력이 떨어지잖아. 성욕도 줄고 실제 정자수도 감소한대 여름에. 근데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기네 인생의 거의 전부잖아요. 7, 8월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때거든. 그러니까 이때 풍요 이런 거에 이제 상징이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 성행을 해야 다산하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얻어 걸린 건데 그 경향성이 있잖아. 7, 8월에 하고 3, 4월에 낳잖아. 그러니까 7, 8월에 하면 저때쯤 낳는다. 한 10개월 후에 애가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얻어 걸렸구나. 네, 얻어 걸려서. 더 신기한 건 인도는 그런 경향성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수스르타 상이타 그 사람 또 이 사람은 정확히 인간의 아이는 10달에 태어난다라고 기술을 해놨고 왜? 어떻게 알았대? 임신의 시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림으로 있어요. 그 달이 딱 10개 지나가서 이때는 배가 안 나와 있던 여자가 이때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인승이가 인도 가면은 슈스르타만큼 하려나? 나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니 우리 다 어려워. 이 사람은 거의 올라운더잖아. 이 사람은 서지컬리도 막 그렇죠. 했잖아. 이제 수술도 하니까. 이 사람 전문의가 좀 약간 밟은 정도야. 그 어떤 회귀 인물인 것 같아 진짜. 좀 신기하죠. 이 당시 인도는 신기해요. 하여튼 이런 이제 고대 인도와 이집트 의학적인 지식이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나오죠. 당연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크라테스 이제 형 말은 잘하지. 사람이 뭐라 그러고 했냐면 이 사람 얘기 그럼 듣고 말이 기분 안 해. 나쁠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이 들으면 월경으로 나오는 피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덜하기 때문에 인형 영양분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치질거리는 남자는 뭐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기술했고 이제 여자가 호흡곤란이나 열이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여성의 자궁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다. 그 히스테리아잖아. 네, 이게 히스테리다. 히스테리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는 성관계 또는 임신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혼 안 하셨나? 임신하면 더 약간 그러니까 있는데. 더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이상한데 다행히 이제 에베소의 소라누스라는 그리스 의사는 훨씬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의 해부에 되게 정통했어요.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도 훨씬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월경 후에 2주 후에 성관계를 해야 임신할 수 있다. 어떻게 알았대? 경험적으로 알죠. 그때부터 또 10개월 뒤니까 사실 이게 추론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려운데. 한 1000명이랑 해보면 많이 해봤다기보다 많이 봤겠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맞겠지. 그리고 이제 질병도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했대요. 어. 제대로 된 처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히포크라테스보다는 소라누스가 훨씬 낫죠.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옵니다. 중세는 진짜 암흑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랬는데 여성한테 더 가혹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여성은 남자보다 덜 귀해.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공부할 기회도 안 줘요. 여성에 대한 질환도 남자들이 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배운 남자는 누구야? 수도승이에요. 그쵸. 여자를 아예 몰라요. 그냥 상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13세기에 이제 바톨루무라는 수도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바톨루무. 성자예요, 성자. 성자. 이 사람이 쓴 책이 19권이 있어요. 근데 음. 그 중에 4, 5, 6, 7권이 신체 체액에 대해서,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일상생활, 그리고 질병, 독극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건데 그렇게 보면 뭐 의학에 매진했나? 그러니까. 싶을 수도 있는데 다른 책을 보면은 뭐 지구와 천체, 물질, 형태, 뭐야? 물, 땅, 물, 물고기, 육식 모든 학문에 대해서 다 썼어. 그래서 이 사람 천재인가? 라고 보는데 의학서를 보잖아요. 그럼 천재가 아니고 그냥 상상력이 풍부했던 아저씨 같아. 그냥 소설가가 됐어야지. 소설가야, 소설가. 이 저서를 보면은 태중의 아이는 어머니의 생리혈을 먹고 큰다. 왜냐면 임신한 여자는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피를 먹고 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저술한 여성 해부학을 보잖아요. 남성 해부학을 거꾸로 한 겁니다. 여성의 질은 인버스야? 남자의 성기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 난소는 남자의 고환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거는 일종의 기형이고 그래서 여성이 본질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제 기술을 했어요. 부정하다는 건 사실 열등하다보다 더 나쁜 기술이죠. 그치. 이런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될 리가 그러니까 없지.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도승이나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해요. 더 부작용이 나. 근데 가난하거나 일반적인 가정의 여성들은 조산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훨씬 나아요. 기본적으로 조산사는 이제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지만 경험에 의해서만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나아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걸 도와줘 봤어. 그러니까 조산사가 훨씬 나은 거죠. 어찌됐건 임산부는 병에 더 잘 걸리고 아이를 낳을 예정이잖아. 그래서 모든 문화권에서 배려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배려가 지나치면 억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임산부는 뭐 조심해야 된다, 사람 많은 곳 가면 안 된다 등등의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조언 중에 이제 의학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 알코올, 카페인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좋잖아. 담배 같은 건 당연히 그렇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게 많아. 특히 생선을 못 먹게 합니다. 생선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 그래요. 생선은 다 먹잖아. 먹다가 얘가 잘못됐어. 그럼 이거 생선 먹어서 그런 거다. 그치. 다른 거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통계의 오류야. 너 어제 뭐 먹었어? 너 밥 먹었어? 김치 먹었어? 김치 먹어서 그래. 그 임산부는 김치 먹으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생선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담배는 예외야. 1970년까지는 담배가 임산부와 태아한테 유해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피다가 안 피우면 더 나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좀 해로운 것 같아요. 하루 한 갑까지는 괜찮아. 한가까지는 펴. 그러다가 이제 담배 피우다 보니까 애들이 작게 나오고 기형아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담배를 사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떤 부모는 작은 아이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뭔 소리야? 그런 미친 소리를 하던 시절이 있다가 이제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제 담배 끊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금기가 있었겠죠. 고서를 이제 뒤져가지고 본 건데 이거는 임신 중에 달걀과 잉어를 먹으면 안 된다. 닭고기나 찹쌀을 먹으면 촌충이 생긴다. 참새고기와 된장을 먹으면 점이 많이 생긴다. 오디나 오리알을 먹으면 아이가 거꾸로 선다. 브릿지가 된다. 저희 애들이 둘 다 브릿지여가지고 저희는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 당신은 이제 여가명은 진짜 사실 너무 난산이고 그쵸. 사망할 가능성이 너무 사망 높아요. 가능성이 너무 당시에는. 높지. 그리고 참새고기와 술을 먹으면 아이가 음탕해진다. 양의 간을 먹으면 불운해진다. 자라를 먹으면 아이의 목이 짧아진다.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쌀밥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남아소선호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를 낳을 수 있는 법에 대한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쓰다듬거나 껴안기를 하거나 뭐 돌을 넣고 타고 놀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태교도 했어요. 조선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권에서 태교를 했어요.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는 임산부가 무서운 얘기를 듣거나 읽는 것은 태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선에서도 태교를 엄청 열심히 신경 썼습니다. 왜냐면 조선은 자녀에 대해서 옛날부터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모로 눕지도 모서리나 자리 끝에 앉지도 않았고 외다리로 짝다리 서지 않았고 거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잘랐는데 바르지 않아 그럼 먹지 말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도 말고 현란한 것은 보지도 않고 음란한 음악은 듣지 않는다. 근데 음란한 음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야? 나는 저작거리에서 이런 거 하는 그런 거 건가? 같은데 그런 느낌이. 거는 못 듣고 예. 눈먼 악관한테 시를 읽게 하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아이를 낳으면 반듯하고 제덕이 남보다 뛰어나다. 산모가 힘들었겠다. 억압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재밌는 거 못 보게 하고 맛있는 거 못 먹게 아무것도 하고. 심지어 뭐 모로 눕지도 못하고 모로 눕지 못하면 바로 넣어야 되잖아. 자세도 근데 임신했는데 불편하고. 바로 넣으면 더 힘들지. 가뜩이나 뭐 입덧도 하고 어, 배도 불러서 힘들 텐데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 못하게 하고 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임신하면은 뭐 입죠? 인부복을 입잖아요. 조선에서는 옷이 헐렁하고 하기 때문에 인부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어떤가? 다행히. 콜셋 뭐 이런 거 하잖아. 코르셋을 하죠. 그러니까 고대 문명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문명이 옷이 다 헐렁거려. 근데 중세부터 옷이 점점 타이트해지더니 진승이가 말한 것처럼
것처럼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코르셋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임산부한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임신한 상태도 코르셋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도 악화가 되고 야 태아 죽겠다. 아이의 기형, 디포미티가 유발이 될 정도로 이러한 경향이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다가 말이 돼. 중엽을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는데 이거를 확 가속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루시 볼이라는 미국 배우예요. 헐리우드 명예의 전당에도 상을 받고 뭐 에미상도 받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TV쇼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펑퍼짐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유행이 됐어? 인부복이 대대적인 유행을 하고 그 이후로 완전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아 임신하면 인부복을 입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임산부의 역사입니다. 임산부도 쉽지 않았겠죠 옛날에는. 근데 출산이 제일 힘들어요. 너무 위험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출산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출산. 출산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위험해 사실. 저나 우창윤은 이제 애를 둘씩 낳아서 기르고 있고 진승윤이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점점 실감이 나죠. 이 영상 나올 때쯤이면은 아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있을 것 같아요. 태중에 이제 아이를 품고 10개월이나 살다가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큰 동물인 인간을 낳는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기냥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려워요. 의학적인 도움이 없는 자연 상태의 분만은 극히 위험해서 7%의 산모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죽는다. 100명 중에 7명의 애 낳다가 사망할 수 있어요. 왜 이럴까? 다른 동물들하고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발로 걸으니까 그 덕에 손의 자유를 얻고 여러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의 문명을 일으켰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발로 걷는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골반이 작아요. 그리고 특히 앞뒤로 좁아집니다. 동물들의 골반을 보면은 엄청 크고 앞뒤가 진짜 넓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골반은 이제 척추와 이 뒷다리를 연결해주는만 하는 게 아니고 상체 전체를 이렇게 딱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얘가. 그치. 그러니까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와 동시에 머리통이 크잖아요. 인간보다 더 머리가 큰 동물도 있지만 걔네들은 몸이 더 크지. 끼리 같은 코끼리 같은 애들은 몸이 이만하잖아요. 몸통 대비한 머리 크기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골반 작고 머리통 커요. 그러게. 동물동장 같은 거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낳는 거 봤어요? 숨풍숨풍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고 아이는 두 번의 자세를 틀어서 나와야 돼요. 옆으로 고개를 밀어서 넣어서 골반에 넣고 90도를 꺾어서 땅을 보듯이 또 방향 전환을 하고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몸을 돌려가지고 어깨를 전우측에 맞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좁잖아요. 머리가 눌려서 나오잖아요. 머리가 판 형태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었으면 죽었을 압력에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태어났을 때 머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눌려도 괜찮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야 우리 할머니 때는 뭐 밤에다가 애 낳았대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산사가 모든 문명에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자기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른 여성이 아이 낳는 것도 없다가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게 직업이 된 거죠. 마을에 이제 한 명씩 있는 거지.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외국 드라마도 보면 산파를 불러와. 빨리 불러와 빨리 산파를 불러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일을 맡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과부거나 아주 나이가 든 사람, 혼자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 그런데 남자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독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경에 이르렀던 여성들이 호구지책으로 택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약자들이 이제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문서화된 기록이 되게 없어요. 왜냐면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에 의존했어야 돼요. 그래서 문명마다 되게 달라요. 유럽의 대다수 문명권은 자기 집에서 났습니다. 근데 다른 문명권에서는 다른 곳에서 나와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피가 튀거나 그러면 악령이 깃든다고 믿어서 따로 출산용 헛간을 세워서 거기서 낳게 만들어요. 오 신기하다. 프랑스에서도 헛간에서 낳는 거를 선호했어요. 그날만 하고 허물거나 혹은 창고 같은 거. 창고 같은데. 그런 데서 낳게 했죠. 원하지 않는데 이제 별 도리가 없어서 밖에서 낳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위가 낮은 경우. 예를 들어서 18세기, 19세기 미국 흑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인의 집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마구간이나. 집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부드럽게 그렇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낳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정사들이 이제 계속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 감염이 생겨서 애가 죽어. 산용멸 같은.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집 밖이나 혹은 지금 이제 헛간에 있다면 밖에다 표시를 합니다. 지금 아이 낳고 있어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낳은 아기가 기형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구합니다. 조산사가. 서커스 같은 데 팔아요. 그게 부업이었어요. 중세에 관념에서 병은 죄거든요. 기형아는 죄의 산물이야. 죄의 증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공가가 있긴 하지만 조산사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출산사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최초에 아마 마취를 했을 것이다 라는 유출도 있어요. 밀 같은 데서 자라는 곰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환각이 일어난대. 그걸 이제 산모한테 쓰면은 산모가 애를 낳을 때 통증을 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불운이 닥칩니다. 15세기 출판된 책 때문이에요.
말레우스 말레피카rum이라는 책인데 번역하면은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입니다. 마녀 사냥의 지침서예요. 이를 기반으로 16세기, 17세기 한 6만 명 정도가 사망해요, 여자가 마녀로 지목당해서. 근데 아까 조산사들이 대부분 과부나 노파라 그랬죠. 이게 취약계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태중의 아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아이를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선 필연적으로 사망할 그래서 수밖에 고위층이야. 없잖아. 근데 조산사가 했는데 애가 죽었어. 그러면 얘한테 뒤집어 씌우면 내가 마음도 편하잖아요. 제가 마녀여서 내 아이를 죽게 했다. 그렇게 화풀이 하면 대상이네.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산사들이 진짜 억울하게 사망합니다. 아 근데 약간 옛날 드라마를 봐도 마녀는 노인, 노파, 애를 이렇게 훔쳐가고 이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클리셰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알 수 있었으면 남길 수 있는 게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여자들한테 문자를 가르치는 역사가 진짜 짧아요. 모든 문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남아있는 거는 1545년에 토마스 레이날드라는 영국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인류의 출산이라는 책에 조산사들이 어떤 걸 했다 이런 걸 이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출산할 때 나름대로 뭐 노하우가 있어, 사람마다. 요새 그 출산할 때 사는 그런 의사처럼 이렇게 기울게 하는 의자를 들고 다니는 조산사도 있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의사들이 그 영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산부인과가 생기니까. 의학은 뭐가 되었건 간에 이제 발전하고 있었고 정규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볼 때 조산사들은 아무래도 열등해 보이거든. 우리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주류 의학은 조산사라고 봐야 돼요. 얘네들은 돌팔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당시의 의사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는 의사가 될 수 없어. 근데 남자는 여성의 생식기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천으로 가려요. 그리고 손의 감각만으로 애를 받아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보고해도 어려운데? 이러니까 중세 출산이 엄청 위험했어요. 와 그때 진짜 많이 죽었겠다. 이 당시에 그래서 여성의 이제 사망 원인일이 이 의사들이 뛰어들고 나서는 출산입니다. 3명 중에 하나가 출산하다가 사망할 정도로 높을 때도 있었어요. 아까 의학적인 처치가 없이 사망률이 7%인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돌팔이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여성들이 자기가 임신하면 이걸 인부복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수의가 될지 인부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면 진짜. 와 근데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다. 대부분의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위협적인 어떤 거는 이제 출산 후 출혈이죠. 이게 아까 조산사들이 그 밀에서 나오는 곰팡이 썼다 그랬잖아요. 얘가 자궁의 수축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영양이 출혈의 위험을 조금 줄여줘요. 그래서 조산사들이 진짜 잘했던 거예요. 게다가 애 낳으면 바로 모유 수유 시켜. 모유 수유 시키면은 자궁이 수축하잖아요. 이건 지금도 써요. 근데 이제 남자 의사들은 뭐해? 아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사열합니다. 에? 더 죽어. 여기서 피 안 나지. 쫙 빠지니까 이제. 난산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시에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애가 이렇게 서 있을 게 발부터 이렇게 저희 애들이 둘 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왕절개 했는데 당시에는 배에 칼 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사건 조산사건 발이 보여. 그러면 손에다가 버터나 기름을 막 바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을 안으로 넣어요. 그다음에 강제로 애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천으로 가리고 감각으로 당깁니다. 되겠어? 거의 다 사망해요. 간신히 아이가 빠져나왔어. 그리고 보면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이의 어깨가 걸리는 경우는 진짜 많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난산 경우에서 이런 게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손에 버터나 기름을 발라가지고 강제로 당기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했냐? 20세기 초까지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독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3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비렐름 2세가 있어요. 별명이 카이저입니다. 비스마르크랑 싸워서 비스마르크를 이제 실각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왼쪽 어깨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의사가 확 당기다가 상완신경총이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딱 찢어지면서 이게 이제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왼쪽 팔을 거의 못 쓰고 잘하지도 않아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팔이 15cm 정도 짧아요. 사진 보면은 왼쪽이 안 나와.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때는 독일의 황제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 당기다 보면 언제까지 손으로 당기나 하는 생각 들잖아요. 손 대신 뭔가 다른 거 쓰고 싶잖아. 사실 16세기 챔벌린 가문에서 포셉을 발명했습니다. 포셉으로 되기 쉽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챔벌린 가문이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애 낳으면 챔벌린이야? 챔벌린 막 줄 서가지고 예약하고 막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문의 비밀이잖아. 이거를 숨기려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포셉을 들고 들어갈 때 포셉은 조그매요. 근데 그거를 이만하게 큰 나무 방사에 넣고 일부러 2명의 장정이 메고 들어갑니다. 엄청 큰 걸 사용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한다.
나가. 영목으로는 산모는 다 나가게. 산모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산모의 눈도 가립니다. 안정하셔야 돼요. 그럼 산모의 눈도 가려요. 엄청 영업 비밀이네. 그리고 천으로 하반신도 가려요. 그리고 나서 포셉을 몰래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모가 이게 포셉을 쓰면은 뭔가 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종도 쳐요 옆에서. 그렇게 해서 18세기가 되어서야 야 챔버린이 이거 포셉이라는 걸 썼대 라는 걸 다른 데서도 알게 돼요. 근데 포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사형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왜냐면 이게 손은 감각이 있는데 포셉은 감각이 없으니까 장님이 칼이 두르는 거랑 똑같거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손이 더 안전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까지도 이제 손 반, 기구 반 쓰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손은 깨끗했냐? 그치, 그게 문제지. 아니죠. 제가 전에 손 안 닦는 의사들 아. 시체 해부하고 이제 스타일, 손도 안 스타일인 닦고 거지. 제멜바이스라는 영웅이 이제 나와서 산모 사망률이 이제 30% 40%까지 치솟다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때는 제멜바이스가 해결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제멜바이스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제멜바이스는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호소에서 사망합니다. 실제로 개선이 된 거는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도 그 조산사가 좀 그쵸. 조산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글을 모르니까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옵니다. 향약 구급방의 부인 잡방편. 오씨,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 아이가 태중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소똥을 배 위에 바른다. 아궁이 속에 누런 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한다. 태반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주까리 씨를 빻아서 발바닥 가운데 붙이는데 태반이 나오자마자 씻지 않으면 산모에 창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뭐라고? 된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지식이 아이 부족하다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하네. 그리고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그러니까 부딪히죠. 이런 경우에는 매미 허물 2개를 가루로 만들어서 매미 허물이요. 술에 타서 복용하거나 남편의 음모 14가닥을 뽑아가지고 돼지기름으로 콩알만하게 환을 만들어서 삼킨다. 그 항상 부연 설명이 있어. 효과가 있으니 신기하다. 거짓말 같은데 효과 없었는데 뭐 이틀이 이렇게 신기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면 출산이 위험하기만 하냐? 아프기도 하죠. 대개 이제 입구가 10cm 이상 열리면 진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대 문명도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편을 써봤어요. 근데 아편이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오래 쓰지 못했고 뭐술 같은 거 아니면 향초라는 거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치. 심정으로 그러니까.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했어.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중세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원죄에 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이때 이제 마녀 사냥이 한창 있을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출산 시에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달라고 그랬어. 주지도 않았어요. 요구했다는 죄를 물어서 화형을 시켰어요. 미쳤네? 통증을 야, 줄이는 거는 죄였어요 이 당시. 다 견디고 감내해야 다 돼. 견디고 감내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꿨냐?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바꿨습니다. 내가 나와보니까 장난 아니다. 빅토리아 여왕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예요. 자식을 9명 낳았습니다. 물론 유럽의 왕족 치고는 많이 낳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10명씩 낳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힘든 거야. 못 낳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나왔어. 1853년에 8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의사 불러가지고 클로로포름을 써요. 그래서 이후로 여왕님의 마취라는 이름으로 마취제가 유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클로로포름을 잘 안 쓰죠.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만 산모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야. 마취를 해서 제대로 힘을 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치, 그치. 그러- 그치. 그렇겠죠.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통증과는 별개로 이제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 이걸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성관계를 추천했습니다. 애가 안 나와? 그럼 가서 해. 야, 씨, 만성인데? 옆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효과가 있어요. 정자에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프루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경관을 열어주는 그치, 거예요. 걔는 어차피 열고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열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찰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만삭인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당시에는 어쨌든 궁예지책으로 약이 없으니까 지금은 약 쓰면서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쓰죠. 이렇게 이제 다방면에 걸친 개선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7명 정도 됩니다. 옛날엔 7%인데 네.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제왕절개 역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길죠. 그리고 제왕절개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제한적이. 아 그러네? 저희도. 여기도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우린 제왕절개밖에 안 해봤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아.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